네, 정치권에서는 연일 계속해서 당내 권력 투쟁 그리고 후반기 원구성을 두고 첨예한 대립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치권 이슈들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특임 교수 그리고 김진욱 전 민주당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일단 지금 국회가 11시부터 후반기 원구성을 두고 원내 수석 부대표들이 회동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인데 어찌 이번 회동을 토대로 조금 이 상황을 타개 나갈 수 있을지 기대감도 드는 상황이거든요.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네, 일단 그 원구성이 사실 5월 27일 이후로 지금 열흘 가까이 구성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국회가 사실상 개점 휴업 상태에 있는데 이것이 여든 야든 양측에 모두 국민들에게 좀 민망한 상황을 연출하고 있어요. 그래서 빨리 원 구성이 협의가 돼야 되고 여기에서 의장단 선출 또 각 위원장 선출까지 빨리 끝내야 지금 대기 중에 있는 인사청문회라든지 각종 법안들에 대한 처리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오늘 협의가 구체적으로 이제 시작이 됐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양측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해결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관건은 법사위원장 자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국회가 지금 사실상 원구성이 안 됐기 때문에 국회가 지금 공백 상태나 마찬가지잖아요. 네. 그 때문에 상당히 국정에도 차질이 빚어지지만 민생 현안 처리에도 상당히 문제가 생기는 건 사실이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핵심은 지금 이제 법제사법위원회인데요. 지금 이 왜 법사위가 이렇게 문제가 되느냐? 그거는 결국은 법제라는 기능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든 상임위에서 통과된 법안이 본회의로 가기 전에는 법사위에 들러서 법사위에서 체계와 자구 심사를 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저는 법제 기능과 사법 기능을 떼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민주당이 여당일 때 사실은 그 법제 기능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떼서 국회의장 산하 기구라든지 아니면 국회 사무처에서 법제실 같은 데서 따로 심사를 하게 하면 모든 그 법안들이 법사위로 갈 일이 없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법사위 권한이 확 줄게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본인들이 여당 시절에 내놓았던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제의 기능을 떼내는 부분을 조건으로 내건데 대신 법사위원장은 국민에게 양보하는 일종의 타협안을 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지금 설사 만약에 지금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제 기능을 떼놓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민주당이 지금 절대 가반의 지금 의석을 갖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민주당이 반대하는 어떠한 법안도 어떤 상임위에서 통과될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은 법사위원장에 집착하는 것 자체는 어떻게 보면 정치적 목리처럼 보인다는 측면이 분명히 있죠. 그렇다고 한다면 민주당은 거기에 대한 양보를 하는 대신 앞서 이야기한 대로 법제 기능을 떼서 딴 데로 넘기는 쪽으로 그러니까 제도적 개선을 타협책으로 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말씀처럼 민생을 위해서라도 이번 회동 이후 빠른 시일 내에 중용을 찾을 수 있으면 바라는 마음이고요. 지금 당 내에서도 여러 갈등이 첨예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일단 민주당 상황부터 짚어보자면 계속해서 여러 말이 오갔던 비대위원장 자리에 4선의 우상호 의원이 추대가 됐습니다. 당내에서 평가가 어떤 인물인지요? 네, 당내에서 우상호 의원은 굉장히 합리적인 분이고요. 원내대표도 역임하셨고 4선의 중진 의원이고 네. 그리고 지난 그 정치 20여 년 정치 활동하는 중에 대변인만 8번을 했을 정도로 굉장히 소통력이 뛰어나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어제 민주당의 의총에서 새로운 비대위원장으로 사실상 만장일치의 추대를 받았는데요. 충분히 역할을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번 비대위원장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사실 전당대회까지 2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네. 이 2달밖에 남지 않은 전당대회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그리고 이 전당대회에서 사실 지금 벌써부터 일각에서는 분당까지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우리 당을 하나로 잘 묶어낼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을 가지신 분이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말씀처럼 분당설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어찌됐든 우상호 의원이 추대가 됐는데 지금 민주당의 현 상황들을 잘 타개해 나갈 수 있는 인물이라고 보시나요? 최선책은 아니지만 제가 생각할 차선책은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상호 의원이 상당히 나름대로 그러니까 탁월한 소통 능력과 나름대로 또 정치력을 갖고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2016년도에 민주당이 제1당이 되고 난 뒤에 네. 첫 원내대표였잖아요. 그 국면에서 터졌던 것이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이었고 이때 상당히 국회를 원만하게 끌고 가면서 결국은 현직 대통령에 대한 그 탄핵안을 가결하는데 1등 공신이었거든요. 그 정도로 상당한 나름대로 리더십도 갖고 있어요. 그러나 단 하나 지금 거의 걸림돌이 된다는 부분이 지난 대선 때 그러니까 이재명 선대위의 총괄 선대본부장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우상호 의원도 그럼 책임이 있는 거 아니냐?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한 사람들도 있지만 사실은 우상호 의원이었기 때문에 이재명 선대위에 가서 하려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만큼 포용 능력도 있고 상당한 나름대로의 정치력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이 당내의 모든 계파들이 인정을 했다는 의미일 수 있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본인도 지금 586 용토론에 지금 한가운데 놓여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또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근데 본인 스스로가 다음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스스로 지금 용태 입장을 밝힌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자유롭다. 물론 자신과 같이 오랫동안 학생운동하고 정치활동을 했던 동료들에 대해서 퇴진 이야기를 할 수 있느냐는 부분인데 그 몫은 사실은 다음에 꾸려질 지도부의 몫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지금 우상호 의원이 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시간과 권한도 없는 비대위라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 나름대로 뭐 혁신형 비대위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사실상 관리형 비대위가 될 수밖에 없다고 한다면 그런 차원에서 보면 우상호 의원이 적합한 인물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어찌됐든 본인도 이후에 총선 출마를 하지 않겠다라고 말을 했고 86 용태론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불을 좀 줄여가는 모습이지만 일각에서는 조금 참신하지 않다. 당 내에서 이런 인물을 다시금 추대한 이유에 대해서는 뭐라고 보면 됩니까? 네, 일단 당을 좀 그 비대위가 무조건 참신성만 가지고 할 것이냐 아니면 이 비대위의 성격이 무엇이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방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이번 비대위가 혁신을 주도하는 비대위일 것이냐 아니면 다음 전당대회를 안정적으로 준비하고 이 전당대회에서 새로운 지도부를 선출해내는 것을 최고의 목표로 삼을 것이냐. 물론 그 과정 속에서 지난 대선과 지선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되겠지만 그 평가 역시도 완결된 평가일 수는 없을 것 같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당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가지고 있는 그래서 여러 계파들을 아우를 수 있고 그 계파들의 조정 역할을 해낼 수 있는 그런 우상호 비대위원장의 역할이 지금으로서는 현실적이다. 네. 일전에 지금 이 직전에 있었던 비대위에서 박지원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저희가 굉장히 신선하다. 저렇게 20대의 젊은 여성이 당을 이끌 수 있겠구나 하는 모습도 보여줬다면 거기에서 반대급부적으로 당이 조금 더 안정적으로 지금 대선과 지선의 패배를 수습해 나가는 모습 이런 모습을 가지려면 그래도 참신성보다는 당에서 역량을 인정받고 있는 그런 안정감을 택한 것이 이번 의원들의 의총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아무래도 당장 8월에 전당대회를 앞두고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인선이었다는 말씀을 해주셨고 또 이재명 의원이 어제 국회 첫 등원을 했습니다. 이재명 의원의 지지자들의 활동 범위가 점점 더 넓혀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재명 의원에게는 적극적으로 또 구세 또 표현을 하는 상황이고 또 반친 이재명계에는 또다시 좀 친애 같은 좀 강한 발언을 내세우면서까지 어필을 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예, 대표적으로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의원 또 이재명계 의원들에 대한 상당히 비판의 그 강도를 높이고 있는 홍영표 의원의 그 지역구 그러니까 사무실에 가서 그 대자보를 붙였다는 거 아닙니까? 네. 말씀하신 그 대자보 내용 중에 뭐 치매 운운하는 정도까지 나오는데 저는 뭐 어떤 그러니까 특정 정치인을 좋아하는 일종의 뭐랄까요, 그러니까 좋아하는 지지층 입장에서 자신이 좋아하는 정치인에 대해서 비판의 칼날을 내세운 사람한테 본인들도 비판할 수 있죠. 그러나 그 비판이라는 것이 인신 모독성 그러니까 욕으로 점철되어 있는 그런 식의 비난으로 갈 경우에는 이건 정말 정도가 지나쳤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자체는 말 그대로
어떻게 보면 나는 내가 좋아하는 이 정치인을 옹호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은 다 배제하겠다는 의미거든요. 당신들은 나가라는 이야기일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말 그대로 지금 어떻게 보면 이 특정 정치인을 좋아하는 지금 지지층들이 결국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은 그 정치인이 몸담고 있는 정당이 정권을 획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오히려 그 상황은 정반대. 당을 분란으로 몰고 가고 더 궁극적으로는 당을 깰 수도 있는 상당히 위험한 행위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저는 분명한 자제가 있어야 되는데 문제는 그런 지지를 받는 이 정치인이 용기 있게 그 부분을 자신의 지지층에 대해서 깔끔하게 따끔하게 한 말씀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런 부분들은 지나쳤으니까 자제를 하라는 식의 메시지는 저는 이 시점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당 내부에서는 어떤 반응입니까? 당에서는 뭐 그 여러 가지 평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대선 주자들에게 적극적 지지층이 생기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현상입니다. 과거에 문재인 대통령 때도 그랬고 이번에 그 이재명 후보 때도 그랬고 여러 가지 지지층들이 있을 수 있는데 지지층이 어떻게 본인들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개진하느냐 하는 방법론에 있어서는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문자 폭탄을 던진다든지 아니면은 대자보를 쓴다든지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보면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배제 정치의 시작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들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현하되 그 의사의 표현의 수위는 조절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당에 사실 이 정당이라는 것이 지지자가 없으면 그 정당이 존립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과격한 형태로 지지를 표현하는 것은 당을 오히려 과유불급 너무 지나치면 그 모자란지 못하기 때문에 이번에 그 개딸 또는 양아들 뭐 이런 식의 적극적 지지층들이 일정한 선은 좀 지켜 나갈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당에서도 여기에 적극적 지지층에게 휘둘리지 않는다라는 모습은 좀 보여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당에서 중심을 잡는 모습 그런 것들이 표현이 된다면 뭐 적극적인 표현들이야 얼마든지 수용 가능할 수 있다. 그것이 정당이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이재명 의원의 지지자들이 전당대회 룰을 바꿔야 된다라고까지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선 이후에 입당한 사람들에게도 투표권을 줘야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바뀔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저는 뭐 가능성은 뭐 앞으로 비대위나 또는 새롭게 구성되는 비대위나 아니면 전당대회 준비위원회에서 논의를 해보겠습니다만 네. 일단은 저는 기본적으로는 어떤 경기를 앞두고는 시합의 규칙을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바람직해 보이지는 않는 것 같아요. 지금 이번 전당대회를 치르고 난 이후에 다음번 지도부는 분명히 당의 혁신을 위한 혁신위를 구성을 해야 될 겁니다. 그 혁신위가 해야 될 역할 중에 하나는 이 어떤 전당대회를 앞두고서 당의 룰을 바꾸는 것보다는 멀찍이 없는 시기에 전당대회를 어떻게 치르는 것이 가장 당원들의 의사 또 일반 국민들의 의사를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들 것이냐 하는 고민들이 깊게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런 것들은 분명히 혁신위에서 논의될 사안이다. 그래서 지금 그 직전에 있었던 송영길 대표 체제에서도 혁신위가 활동을 했었습니다. 거기에서도 이런 내용들이 논의가 된 적이 있어요. 다만 이것이 대선을 앞두고 또 지선을 앞두고 혁신위의 내용들이 당에서 채택되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현재 지금 논의가 좀 더 구체화돼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있지만 당장 전당대회를 앞두고 이 내용들을 바꾸는 건 유불리의 문제로 다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어요. 일테면 작년에 그 소위 친문 그룹이라고 하는 데에서도 현재의 뭐 대의원, 권리당원 또 일반 당원 이런 비율들에 대한 조정 문제를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또 반대적으로 그건 지금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네.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중요한 것은 전당대회를 치르는 목전에서 룰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룰을 가지고 어떻게 잘 새로운 지도부를 선출해내는 것인가 하는 부분을 연구할 때다고 생각합니다. 네,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해주셨지만 일각에선 이런 모습들을 보고 민주당의 팬덤 정치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뭐 사실 뭐 팬덤 정치의 성격이 상당히 강하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직전 그 비대위원장이었던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이 이런 말을 했지 않습니까? 맹목적 지지에 갇히지 않는 정당이 돼야 된다. 저는 그러한 그 뭐랄까요, 명제랄까요. 그런 부분들은 저는 상당히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박지원 비대위원장 물러났지만 박지원 비대위원장이시면 박지원이 쏘아올린 큰 공이다. 이 큰 공을 어떻게 처리하냐가에 따라서 저는 민주당의 어떻게 보면 운명이 달려 있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와 이 연관해서 본다고 한다면 앞서 방금 이야기했던 전대룰과 관련해서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지금 이 게임을 앞두고 룰을 바꾸는 것 자체가 상당히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지금 어떤 식으로 이렇게 미세 조정을 하게 되면 상당히 지금 그러니까 어떤 특정 계파의 유불리에 대한 그 때문에 반발이 나올 수 있지만 좀 더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뭐 대의원 45%, 권리당원 40%, 일반 국민 여론조사 10%, 일반 당원 5% 이런 식으로 복잡하게 돼 있는 걸 갖다가 좀 단순하게 할 필요가 있다. 네. 민심과 당심이 모두게 딱 반영될 수 있는 그 아주 명쾌하게 깔끔하게 조금 정리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저는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반드시 지금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던 대로 지금 팬덤 지지층이 모든 걸 좌지우지하지 못하게 예를 들면 민심이 사실은 거의 당심 못지않게 반영되는 5대5 구도를 갖고 가면 어떨까? 예를 들면 지금 뭐 권리당원 뭐 이렇게 대의원 인식을 복잡하게 가지 말고 권리당원 50% 그리고 나머지 50%는 국민 여론조사 50%에서 그렇게 아주 단순하게 해서 국민 참여를 늘린다면 저는 민주당이 어느 특정 지지층에서 좌지우지되는 양상이 많이 바로 잡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짧게 한 말씀만 드릴게요. 지금 민주당이 대의원 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것에 대한 이제 비판의 말씀을 주셨는데 대의원 제도는 사실 나름의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전국 정당을 지향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역 정당의 색채가 강하게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 당의 일반 권리당원들의 그 비율을 보면 사실 호남권, 수도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상대적으로 영남권이 굉장히 위축되어 있는 부분이 사실이거든요. 대의원 제도를 통해서 각 지역의 일정한 인구 비례에 맞는 정도의 숫자를 나눠주고 그 지역의 목소리가 일부 당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보정하는 장치다라고 봤을 때는 대의원 제도의 필요성은 여전히 있는 것이고요. 다만 대의원이 선출되는 방식에 있어서 과거에는 지역위원장이 지명을 한다든지 아니면 대의원만을 포섭하기 위한 노력을 한다든지 하는 약간의 부작용들이 있는데 그런 부작용들을 혁신위에서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하는 부분을 논의하는 게 조금 더 바람직해 보인다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얘기도 조금 해보도록 하죠.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당권 다툼이 첨예하게 치닫고 있는 상황인데 이준석 대표의 우크라이나 방문을 두고 또 윤석열계 정진석 의원이 이틀째 날선 발언을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는 조금 당협위원장 자리에 정미경 최고위원을 내정한 것을 두고 당협 쇼핑이다 이런 비판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뭐 정진석 국회부의장이 그러니까 정미경 최고의 그런 당협위원장 지명에 대해서 비판한 부분은 분명히 일리가 있는 대목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정진석 부의장의 이번 그 비판의 시점 자체가 저는 상당히 잘못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이 비판의 대상이 지금 당대표잖아요. 당대표가 지금 어디가 있습니까?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터에 가서 나름대로 정당 외교하고 있잖아요. 네. 저는 뭐 이 지금 뭐 개인의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갔다고 하지만 사실은 우크라이나가 지금 대한민국 국민이 지금 여행할 수 없는 지역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나름대로 이준석 대표는 외교부 내지는 아마 대통령실하고 긴밀한 협의 속에서 출국했을 가능성이 저는 좀 더 높지 않을까. 왜 그러냐. 사실은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로 대한민국의 스탠스가 상당히 애매모호해요. 그러니까 지금 국제사회가 이야기하는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이라는 차원에서 동참을 해야 되는데 러시아와의 관계 때문에 우리는 적극적으로 동참을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고 난 뒤에 재건에 대한 여러 가지 사업들이 논의가 될 때 과연 그럼 우리는 어떻게 참여할 것인가.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정부가 움직이는 못하는 부분을 이준석 대표가 하는 측면도 분명히 있거든요. 물론 자기의 개인적인 그 정치적 목적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한다면 돌아와서 그 결과를 보고 논의를 하는 것이 맞다. 그리고 또 하나의 측면은 일단 이준석 대표가 떠나기 전에 띄운 것이 당 혁신이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혁신이 그 방법이 뭐 지금 그 구체적으로 뭐가 잘못됐다고는 나중에 이야기할 수 있는 거지만 그 방향 자체가 틀렸다는 식으로 비치는 측면은 저는 정진석 부의장이 공연한 지금 정치적 오해를 사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권성동 원내대표도 하루 만에 비판을 권력 다툼으로 하는 것은 지나치다라는 입장을 내비치기도 했는데요. 어떻게 바라보시는지요? 당내에서 이전 투구의 양상이 좀 부담될 겁니다. 네. 지금 이 대통령이 취임한 지 이제 한 달 정도 됐고 여당 내에서는 권력 구조가 사실 여당 내의 권력 구조 개편도 필요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 지금 이준석 대표가 이 친윤 그 윤핵관들과 전면전을 벌이는 것 같은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부분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좀 수위를 조절하려고 지금 말씀을 주신 것 같은데 사실 그것과 관계없이 이준석 대표가 이 당 내에서 차지하고 있는 어떤 그 위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지금 상당히 심대한 도전의 직면에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당장 윤리위의 결정에 따라서 당대표직에 대한 영향을 받을 수도 있는 것이고요. 또 당의 새로운 대권 후보군에 있었던 안철수 의원이 당에 들어와 있고 그리고 또 윤핵관이라고는 하지만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을 중심으로 뭉쳐 있는 그런 새로운 친윤 그룹이 당내에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들이 권력이 재편기다. 그런 상황에서 올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권성동 원내대표가 조금 이렇게 스탠스를 바꾼 이유에 대해서는 뭐라고 생각을 하나요? 아무래도 당의 분란이 커지는 것처럼 비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그러니까 지금 지방선거 승리했다고 저렇게 오만한 거 아니야? 라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앞서도 이야기한 것처럼 당대표가 지금 부재한 상황에서 지금 그러한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당내에 또 다른 심각한 후유증을 낳을 수 있다는 측면. 그리고 또 뭐 일각에서는 그런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가 1년 뒤 있을 그러니까 지금 그 전당대회에 당대표에 도전하기 위해서 네. 미리 지금 그러니까 정진석 저 똑같은 당권 주자인 정진석 부의장에게 견제구를 날렸다는 견제를 측면도 하는 거다. 있지만 네. 제가 봤을 때는 아무래도 지금 당 그 대표가 없는 상황에서의 당의 분란 이거에 대해서는 조금 원내대표로서의 다잡을 필요는 있다. 그게 좀 더 정치적 방점이 찍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당권에 대해서 또 다른 변수가 있는 게 오는 24일이죠. 이준석 대표의 성상납 의혹과 관련된 윤리위 결과가 나옵니다. 사실 근데 이에 앞서서 윤리위가 성상납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와 관계없이 징계 여부를 논의할 것이다. 라는 입장을 밝혔거든요. 이건 어떤 의미로 해석합니까? 글쎄요. 뭐 지금 저는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어떻게 보면 뭐 저는 구계자의 입장이긴 하지만 네. 상당히 좀 우려되는 측면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실체적 진실을 알 수가 없는 상황이 있는데 지금 들리는 이야기는 지금 그러니까 윤리에서는 도덕성에다 초점을 맞춰서 네. 하겠다고 한다는데 그 도덕성의 잣대라는 기준 자체가 과연 모든 당의 구성원들이 고개를 끄덕거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그것도 다른 사람들 공당의 대표, 여당의 대표 이번에 또 지금 그 대선과 지방선거를 연이어서 승리를 거뒀던 당 대표가 상당히 지금 실체적 진실이 드러나지 않은 상황에서 다수결로 해서 도덕성이 문제 있네 그렇게 해서 만약에 징계를 했을 경우에 거기에 따른 정치적 후폭풍도 저는 만만치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저는 뭐 개인적으로 이준석 당대표를 전혀 옹호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만 그러니까 지금 아마 당 구성원들의 그 여러 가지 우려가 상당히 클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과연 윤리가 그런 징계를 했을 경우에 섣부른 정치적 결과에 따른 정치적 후폭풍, 당내의 그러니까 여러 가지 분란 이런 부분들을 우려한 목소리가 좀 더 커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또 다른 변수, 안철수 의원입니다. 일단 안철수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과의 인연을 계속 강조하는 게 뭐 만남을 직접 가지기도 했고 윤석열 대통령도 직접 축하난을 보내기도 한 상황에서 이 안철수 의원을 필두로 한 국민의힘 내부의 권력구도 재편에 대한 얘기도 솔솔 나오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뭐 일각에서는 아마 내년에 당권과 관련해서 윤핵관들이 아마 안철수 의원의 손을 그러니까 손을 내밀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 이야기도 하는데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과연 윤핵관들이 안철수 의원의 그런 정치적 영향력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연 얼마만큼 좋게 평가하고 있을까라는 부분에 저는 좀 퀘스천 마크를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안철수 의원이 이번에 분당갑에서 본인이 당선되긴 했지만 네. 본인이 분당갑 출마 이 명분으로 삼았던 것이 경기도지사 승리를 이끌어내겠다는 부분이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분명한 한계를 보여줬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안철수의 새 정치가 이제는
다 이제는 그 뭐랄까요 한계가 효용이 다 한 거 아닐까라는 의구심이 아마 제 생각 윤핵관들 사이에서도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결국은 가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저는 결국은 그러니까 지금 안철수 의원 하기 나름이다. 나름대로 상당히 이 지금 새로운 정당에 들어가서 착근을 하고 다른 동료 의원들과 스킨십을 열리면서 안철수가 우리의 리더가 될 수 있겠다는 나름대로의 의원들 간의 공감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 그리고 또 내지는 안철수 의원이라는 그러니까 이 지금 헌법기관이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서 뭔가 제대로 구체적인 이 정책을 내놓을 수 있는가, 비전을 내놓을 수 있는가를 아마 이 동료 의원들은 지켜보지 않을까. 거기에 따른 이 평가에 따라서 아마 안철수 의원의 진로가 저는 결정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추후 살펴봐야겠지만 안철수 의원에 대한 민주당 내부에서의 평가는 어떤지도 궁금합니다. 글쎄요, 저희하고 예전에 같이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네. 평가를 박하게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어쨌든 안철수 의원이 이번에 이제 3번째 국회에 입성을 했는데 입성하는 날 윤석열 대통령을 50분을 기다렸다가 만나고 이제 국회로 갔지 않습니까? 네. 그 얘기는 윤석열 정부에서 여전히 안철수의 역할이 있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당에서도 앞으로 전당대회가 언제 열릴지 모르지만 스킨십을 강화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예전의 경우를 저희가 반추해 보면 이번에 국민의힘에서는 안철수가 달라졌다. 이런 평가가 나오지 않는 한 한계가 있을 것이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가장 먼저 일성이 대통령도 만나고 다른 의원들과의 스킨십을 강조를 하신 것 같긴 한데 그 결과는 이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참 이 차기 대권 주자들의 행보에 벌써부터 많은 관심이 몰리는 모습인데 또 민주당 내부에서는 이낙연 전 대표도 많이 거론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어제 미국으로 출국을 하고 또 언론사 인터뷰에서 역대급 비호감 대선의 연장전을 송영길 전 대표와 이재명 의원의 기이한 출마가 그 틀을 제공했다 이런 직설을 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나요? 글쎄요, 지금 과거에 외국으로 이렇게 대선 이후에 공부를 하기 위해 떠나시는 분들이 보였던 행보하고는 많이 차이가 좀 있으신 것 같아요. 보통은 조용히 나가시거나 아니면은 그 국내 현안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거리를 좀 두시는 편이었는데 이번에는 나가시기 전까지 또 나가셔서도 계속 이제 이 말씀을 좀 주고 계시는데 저는 당의 대표도 역임하셨고 또 지난 대선에서 중요한 경선 후보를 역임하셨기 때문에 말씀이 이 당에 부담이 되거나 당의 지지자들을 하나로 모으지 않고 오히려 반대로 당의 지지자들을 분열시키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는 좀 아쉽다 이런 생각이 되고요. 그런 측면에서 말씀하시지는 않으셨을 거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다만 당이 정확하게 대선과 지선에 대한 패배 원인을 한번 가려보자 이런 측면으로 말씀하셨을 걸로 이해가 되는데 그런 측면들은 외국에 나가서 걱정하시기보다는 안에서 있는 사람들이 당 내에서 잘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문제들을 찾아내는 것이 원인과 또 이 진단 방법을 찾아내는 것은 여기 있는 사람들의 몫으로 남겨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동시에 계속해서 나오는 게 조기 귀국 가능성입니다. 다음 행보에 대해서는 어떻게? 글쎄 조기 귀국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조기 귀국을 염두에 두셨다면 아마 출국하지 않으시는 방법을 선택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출국에 대해서도 만류를 했기 때문에 그런 만류를 이유로 해서라도 출국하지 않으실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출국을 정해진 날짜에 하셨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당이 전당대회까지 남아있는 시간이 불과 2달밖에 안 됐는데 지금 가시자마자 당의 상황이 위급하다고 해서 다시 돌아오신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기엔 조금 말이 안 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대권 주자로 거론이 되는 인물들에 대한 행보 짚어봤고 금감원장 얘기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임 금감원장에 임명된 이복현 원장. 당장 라임 옵티머스 사태를 재검토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그 이전 정부의 경제부총리를 역임하기도 했던 김동연 경기도지사 당선인이 이런 입장을 냈습니다.
검찰 출신 인사 적절치 않다라고 조금 비판 섞인 목소리를 내기도 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셨는지요? 뭐 김동인 경기도 지사 당선인뿐만 아니라 오늘 뭐 전 신문이 뭐 네. 진보 보수 가릴 것 없이 전부 다 비판적인 입장을 지금 내비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지금 뭐 오늘 모신 분은 검사 또 검사 이런 제목을 뽑았던데요. 사실은 지금 검사 출신 특히 또 뭐 지금 검찰 수사관까지 지금 너무 정보 요직에 너무 많이 임명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지나치게 이 지금 검찰 출신에 의해서 국정이 거의 장악되는 모양새가 되고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견제와 균형 자체가 깨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검찰이라는 나름대로의 속성이 상당히 상명하고 강한 조직이에요. 예를 들면 이 지금 검찰 같은 경우는 검사 통일체의 원칙이라는 것이 검사들 같은 경우는 체질적으로 딱 몸에 배에 있는 분들이거든요. 네. 그분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다른 다양한 요직에 간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딱 한 사람 누구겠습니까? 대통령의 그러니까 나름대로 뜻과 심기 이런 것만 바라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럴 경우에는 상당히 민심과 유리되는 국정이 펼쳐질 수 있다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인데 무엇보다도 더 지금 문제는 이러한 비판에 대해서 오늘 윤석열 대통령께서 내놓으신 메시지가 저는 정말 상당히 좀 이 부분은 이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인데요.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법조인들이 다양하게 폭넓게 진출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문제는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윤석열 정부가 인사하고 있는데 다양한 법조인이 아니잖아요. 지금 오직 검찰 그중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의 채권만 지금 요직을 가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과거 정부에도 민변이 도배됐지 않냐. 네. 그러는데 도배라는 표현을 쓴다는 것 자체가 이렇게 한쪽으로 편중된 건 잘못되었다는 인식을 갖고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잘못된 행태를 가면 나도 따라하겠다고 비치는 대목은 정말 대통령의 메시지로는 관리가 분명히 검토가 필요한 대목이라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과 최근 일련의 인사 행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는지요?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굉장히 우려스러운 측면이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검찰 출신이 지금 검사가 13명이고요. 그리고 검찰 출신까지 하면 지금 현재 이 정부에서 15명입니다. 너무 많습니다. 특정 직군이 이렇게 많이 요직에 또 한쪽 평면이 아니라 여러 분야의 어떤 검찰 관계된 법무 관계된 분야뿐만 아니라 이 금융감독원장이라고 하는 사람들까지 이렇게 검사가 갔다는 것은 사회에 주는 시그널이 굉장히 다양할 수 있어요. 특히 금융당국이 사정기관화가 되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앞으로 공안정국이 될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를 낳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렇게 되면은 진짜 앞으로 윤석열 정부에도 굉장히 독이 될 수 있다 하는 부분들에 대한 우려가 야당뿐만 아니라 여당 내에서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 상황을 대통령께서 굉장히 직시하셔야 될 상황이라고 봅니다. 이번 인선을 두고 라임 옵티머스 사태의 영향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렇죠. 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사실 지금 이복현 금감원장이 그러니까 라임과 옵티머스 사태 같은 그러한 이 지금 거의 금융계의 구조적인 부패에 대해서 상당히 금융감독원장으로서의 그러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또 지금 벌어진 사고에 대한 이 사고 그러니까 수습을 하는 과정에서의 여러 가지가 그러니까 그동안의 그러니까 금융감독의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는 측면에서는 분명한 그러니까 충분히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금융감독원이 단순하게 감독만 하는 기능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아니, 금융의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이 시장 질서가 바르게 돌아갈 수 있는 정책의 기능도 분명히 갖고 있는데 어느 한쪽으로 편중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이 대한민국의 그런 금융 질서가 사실 그동안에 많이 비판받았던 부분이 관치금융이라고 해서 지나치게 국가가 개입되고 관이 앞서가고 모든 걸 다 자주해서 시장 경제의 원칙과 반하는 그러한 행태를 보였던 측면이 분명히 있는데 이런 식으로 아주 강한 그러니까 장악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검사 출신이 금감위원장이 될 경우에 과연 이 지금 또 다른 제2의 또 다른 형태의 간치금융으로 금융시장의 자유수를 훼손하지 않을까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참 그리고 지금 또 다른 얘기를 해보자면 북한의 핵실험 가능성이
크게 제기되는 가운데 한미일 외교차관이 오늘 회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최근 윤석열 정부의 대북 기조도 조금 강경하게 변했다 이런 전망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무래도 그러니까 윤석열 행정부 입장에서는 상당히 북한이 지금 이렇게 정부 출범하자마자 물론 그 전부터 계속적인 그 무력 도발을 이어가고 있잖아요. 뭐 거의 9일에 한 번꼴로 지금 그러니까 지금 핵 도발, 아니 그러니까 미사일 도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엄중한 상황이죠. 엄중한 네. 상황이고 특히 또 7차 핵실험을 지금 한다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주 강하게 대응할 필요는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것이 강대강으로 계속적으로 에스컬레이션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황 관리는 필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외교의 기능을 좀 더 넓히는 쪽도 분명하게 방점을 찍고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미국 측은 계속해서 북한의 핵실험 가능성을 강하게 제기하는 상황이거든요. 네, 뭐 그 북한에서 ICBM 테스트라든지 여러 네. 가지를 했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 남은 건 핵실험밖에 없을 것이다라는 것이고요. 그런 준비가 사실 되어 있음이 이제 정부 당국에서는 확인이 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지난 한미 정상회의 회담에서 결과가 뭐였냐면 적기에 전략 자산을 전개하겠다라는 것이었는데 이미 전개가 됐습니다. 그리고 비례성의 원칙에 따르고 있는 것 같아요. 북한에서 8발을 쐈으면 저희도 8발 쏜다. 그리고 북한에서 어떤 움직임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우리도 뭐 괌에서 그 비언비 폭격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략 자산들이 분명하게 그 언제든지 타격을 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데 방금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이런 우리의 힘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은 좋으나 이것이 강대강으로 양쪽이 자극되게끔 그렇게 상황 관리를 가져가면 안 된다. 이것은 우리가 그 대화를 끌어내기 위한 그런 방법론으로서 이런 전략 자산을 전개시킬 수 있는 것이지 이것이 무력으로 양측의 공격력을 강화시키는 그런 측면으로 작용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치권 이슈와 관련해서 차재원 특임 교수 그리고 김진욱 전 민주당 대변인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